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최근에 이 소시오패스 논쟁. 예, 예, 예. 그래서 정신 의학회? 예, 정신과 학회. 정신건강의학과 학회. 학회죠. 예. 학회 차원에서 하필이면 또 이재명 예. 소시오패스 환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예. 원희룡 씨 부인이 예. 그 서울대 의대 나온 예. 정신과 의사더만요. 예, 예. 개업한 사람입니까? 어디 개업은 안 하고 대학병원에 아니요. 지금 최근에는 제주도에 무슨 소아들 발달 장애 있는 그런 부분에 예. 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개업한 의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기서 이제 소시오패스 이재명 발언을 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본인한테 예. 연락을 해서 예. 그런 발언을 의사가 직접 진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예. 함부로 하게 되면 예. 그는 이제 위험할 수 있다 하고 예. 경고를 하고 또 뭐 징계를 네,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죠. 예. 당연히 뭐 의사들 중에 또 그 동네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저도 학회 게시판에 글을 쓸까 말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직접 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진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윤리의 위반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직접 진료한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직접 진료한 사람도 의료법상에서 이거는 명백히 진료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안을 유지하게 정신과 의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안을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영장이 말을 못 하는 거죠. 영장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 받지 않은 사람 이야기할 수 없고 진료 받은 사람 이야기할 수 없으면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국가적 전망을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라든지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논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나 네. 윤석열이나 홍준표라는 이런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네. 일반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면 당사자가 그렇죠. 바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하겠지만 네. 공인이라는 부분은 그렇죠. 그 평가의 영역이 넓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공인의 그 넓어진 평가의 영역에서 공인의 그 정신 세계까지도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지. 네. 공인의 이 투자라든지 경제학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비판을 하고 네. 부동산 투기를 했니 안 했니 네. 또 공인의 각종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네. 공인의 정책이나 과거에 사생활까지도 비판을 하는데 네. 공인의 그 의식 세계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그건 진짜로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정보가 제한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치매가 의심된다. 치매 검사가 필요로 하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 후보는 치매 검사를 해서 치매 검사상 정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 후보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보이는데 그게 이야기 걸러지지 않고 국민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경우에 그 뒷 감당은 다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정보가 전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다른 정치권 의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 네. 트럼프가 좀 많았지만은 힐러리까지 포함해서 네. 힐러리의 그 정치적인 탐욕, 네. 그다음에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네. 가진 남들과 다른 네.
독특한 어떤 이 괴물적인 성향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트럼프라는 괴물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허다한 책들이 나왔고 예. 트럼프가 왜 저런 인성을 가지겠나에 대해서 예. 어릴 때 뭐 아버지 따라 이 뭡니까 이 주세 예. 미국의 그 이 임대료를 받으러 다니면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주 이 수전노인 아버지 밑에서 트럼프가 그 어릴 때부터 단련이 돼가 예. 그렇게 되었고 형은 좀 더 양심적이라서 견디지 못해서 일찍 네. 죽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다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정신과회가 이번에 등장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예. 정신과 의사 최명기하고 심리학 박사 황상민이가 예. SBS 블랙하우스라는 공중파에 나와가 이명박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예.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이 SBS의 방송입니다. 예. 이때가 2018년 3월 달이라 가지고 한참 이명박 뭐 사법 처리하고 할 때 네. 그래서 이명박의 돈 집착은 윤영기 이 모친하고의 애착 관계 실패 때문에 그렇다. 요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둘이가 이 최명기는 그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아주 이명박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그리 되었나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자근자근 씹었거든요. 예. 그럼 이런 거는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정신과사 여자 정신과사인 정혜진 씨가 예. 책 그 각 정치인들 이해창 씨 뭐 이렇게 다 책까지 낸 적이 있어요. 신문에 글도 썼을걸요? 예. 그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예, 그 부성 컴플렉스라고 책도 썼죠. 책을 써서 그 각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그 예전에 모 정신과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신 분열증에 가깝다, 뭐 정신 분열증이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프로파일러 오윤성과 정신경 정신과 이남이 네. 가 박근혜를 의존형 나르시스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야기를 했고 요럴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방치하고 정신과 학회가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정신과 학회에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징계 요구를 안 했는데 그 예를 들면 박근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해창 씨라든지 뭐 이렇게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그 정신과 학회 그 요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그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아마 정신과 학회 징계 요구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랬으니까 이런 게 작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하는 쪽이 없었으면 굳이 정신과 학회에서 나서서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지만 아마 이재명 캠프 쪽의 압박에 의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회라면 압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과거에 그게 왜 정신과학회에서는 압박을 당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냐면 그게 정신과 의사의 윤리라는 그 룰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의 사례부터 해가지고 무슨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룰이 있어요. 그래서 진료 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룰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 후보는 진짜로 국민들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전문가 그거를 알게 해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윤리에 따르면. 왜냐하면 직접 진료 받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 진료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또 비밀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의사 윤리상. 예. 그 의료법 위반으로 큰 죄입니다. 예. 자기가 진료본 환자의 예.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는 대통령 후보라는 중대한 공인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뭐 조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예. 예. 참 그 일방적인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거론될 수 있어야 정상인데 예, 예. 이런 부분이 이 말을 못하도록 만드는 네, 예.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그리고 분명하게 어떤 정신병적 병리 현상을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됐을 때 얼마나 비극을 초래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전 경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각 1대1로 개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데 정신과 의사의 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서로 진단이 틀리다 그러면 진단이 틀린 것 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이렇게 논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더 타당한지 예. 밝혀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언론을 막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골드워터 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골드워터. 골드워터. 예. 그 골드워터라고 이제 미국의 좀 우파 예. 상징적인 후보 60년대에 있었죠. 예.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예. 뭐 사람은 다 이 명함이 있죠. 한국의 대통령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명함이 다 있죠. 근데 문가리는 안 갔어요. 근데 그건 지켜봐야죠. 이제 앞으로. 이재명은 가놓고 예. 빛이 어둠을 덮지 못했단가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가 더 많다고 굳이 가가지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갔으면 그냥 상가에서 그냥 조문하고 나와서 뭐 나중에 평가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될 건데 굳이 상가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었는데 문재인 안 갔다는 이야기를 저는 감옥에 안 갔, 현재까지 감옥에 안 갔다는 이야기로 잘못 알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문가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실제로 그 전임 대통령이면 빈소는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빛보다 어둠이 더 많아서 빈소를 안 가요? 그런 식의 잠깐 시간 내서 가면 될 텐데 본인이 지금 이번 자기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본인은 전혀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문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여론조사 해보니까 나왔다지 않습니까? 잘한 일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가 37%인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참 웃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어제 이제 문재인 그저께 만나고 이제 어제는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 나가서요. 관악구의 신원시장 그래서 뭐 자영업자 대표들 만나고 이런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식당 그 허가 총량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식당 수를 규제를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뭐 이재명 캠프에서는 고려했지만 안 한다 했지만 이재명이 거기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심지어 개인 택시 허가권처럼 식당 허가도 200~300만 원에 판다라는 이야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그것도 현재 식당 주인들을 생각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식당 주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식당을 오픈하고 있으니까 그게 허가로 바뀌면 이미 열고 있는 사람한테는 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혹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 후보가 할 소리는 전혀 아니죠. 모든 거를 규제 일본대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뭐 기본 소득 뭐 이야기도 그런 그 계통이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늘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전부 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다 모든 일을 진행하겠다는 식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마음 놓고 편하게 자유로운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제약이 되는데. 그래서 그 발언을 하는 발상이 저 사람이 저 발상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까지 뭐 지가 했던 산후조리 무료, 네. 교복 무료 네. 이런 것까지도 전부 참 잘했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계속 남이 뭐라도 해놓고 나니까 다 나한테 박수 치더라 이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은 그렇게 주는 부분에는 탁월하지만 내는 사람의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의 네. 고통 네. 이런 부분에는 거의 무감각해요. 아, 그렇죠. 그 사람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식당을 개업하는 거에 진입 장벽을 설정을 하면 실제로 식당 오픈을 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오픈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허가권을 인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실제로 음식점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과정이 도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게 생기는데 그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어느 정도 정화 작용이거든요. 실력이 없는 식당은 그 도태되잖아요. 준비가 잘 돼 있는 식당은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열어도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또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식당은 또 어떤 아이템이 이런 부분들이 다 차단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그 식당 그 발언을 하기 전에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식당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 그렇죠. 식당이라는 거는 진짜 돌아서면 일하고 돌아서면 일해야 되는 거 그렇죠. 하루 종일 끝도 없이. 네. 그래서 뭐 어떤 기자가 보니까 식당에 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가 하고 일하러 갔더니만 네. 한 3, 4일만 일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데 네. 그런 그 식당 노동에 대해서 이재명이 네. 마치 국민들이 식당이라는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든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힘든 일을 하려고 굳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뭐 예를 들어서 20대가 취업이 안 돼가 네. 30대도 넘어가니 마지못해 조금 알바하면서 모한 걸로 한번 식당을 시도해 볼까. 네. 아니면 직장에서 조기 퇴직당한 50대 후반 뭐 또 네. 그렇죠. 60대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예.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는 게 식당이라고 이래 봐야 그렇죠. 예. 식당이나 치킨집. 예. 예.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이렇게 과잉이고 특히 식당이나 요식업에 이렇게 많이 뛰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예. 국가가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저성장 때문에 그렇다. 아, 예.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지. 그렇죠.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죠. 예, 그래야지. 거기서 식당에 대해서 허가권을 제한해서 당신들 살아남은 식당은 아주 그냥 장사 잘 되게 해줄게라는 발상이에요. 예. 예. 아마 거기 가서 식당 주인들한테 뭔가 자기가 또 한 건을 파퓰리즘으로 그런 거죠. 해야 되겠다. 이런데 예. 집착하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노림수가 있냐면요. 예. 전국에 있는 식당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 그 식당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굉장한 인원수가 되잖아요. 표가 좀 될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 현재 기존의 식당을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삭빠르게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그러니까 식당 허가 종량제. 자, 먹고 사는 것도 이제 국가한테 허가받아야. 예, 예. 지금 저는 이제 지금 보면 지금 어떻게 된 게 민주화가 이제 더 정착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점점 퇴보해서 막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더
억압받는 시절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백신 패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헬스클럽도 제대로 이용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또 시위도 제대로 못하게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하면서 시위는 또 100인인가 500인인가요? 그걸로 또 제한을 또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해도 시위는 제한하는 그런 식의 이런 것들이 전부 인권 탄압적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정말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뉴스가요. 네. 지난 주말부터 썩 없어지기 시작해서 네. 오늘 보니까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언론사들이 참 어떻게 이 언론사들도 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언론사 사주들이 당장 자기네 그 이익과 관련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게 언론사들이 종편을 갖다가 소유하게 그렇죠. 된 게 종편을 심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된 거예요. 네. 딱 그렇지 않을 족쇄가 때는 걸려 이렇게까지 있어요.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부분 신문은 거의 적자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뭐 그것도 돈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종편으로 돈을 버는데 네. 종편 허가를 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되면 취소시킬 수도 있다. 이런 충분히 그럴 거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아마 사람을 보내서 했을 수 있죠. 자, 좀 조심하시오. 허니문도 없어. 뭐 이러니까 딱 지금 이번 주에 손준성이 영장 청구되고 뭐 윤석열이 지지율 내려갔다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 대장동은 사라지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이가 대선 행보를 하게끔 만들면서 이재명이 또 지지율 띄우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런 걸로 저도 보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만약에 그런 압박이 들어오면 그 압박이 들어온 것 자체를 기사화 해버려야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특검을 하라 하는데 특검도 조기에 이야기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되는데 2007년 대선 때 특검을 기억나시죠? BBK하고 삼성 특검 두 가지가 했는데 대선 직후에 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흐지부지 끝났잖아요. 이재명이가 BBK 사례를 따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BBK 때 어떻게 피해 갔는지 그거를 보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대장동 관련된 덮었던 것들이 계속 이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언론이 이렇게 침묵해 버리면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의 입을 막고 또 특검인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대장동이 어느 정도 꺼진 입장에서 한 뭐 1월 달쯤 논의를 해서 뭐 대선 끝나고 특검 받겠다 하면 그것이 뭐 이재명이 손들어 주는 거지. 그렇죠. 진실이 규명될 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너무나 태연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검찰, 공수처, 경찰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참 한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이 국민의힘 동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총력을 다해서 대장동 이슈를 계속 물고 가서 그렇죠. 여기서 끝을 본다 생각을 해야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이번 대선에서 뭔가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건데 지금 여건이 가만히 보면 공작선거, 편파선거, 관건선거 뭐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 와중에 이렇게 사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검찰도 그 정부하고 여권 후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듯한 인상이 짙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러한 거대한 잘못을 했음에도 전혀 규명이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돌파돼서 대통령이 잘못 뽑히는 이런 사태가 선례가 절대로 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불행이거든요. 우리 그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애초에 처음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예, 예. 또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조직 해체가 들어가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가 예측했던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있어요. 예측했던 그대로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전부 인사권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이 돼서 거기에 반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예. 완전히 장악돼서 정권의 개 그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지검장까지 된 사람이 네. 지검장까지 오를 대로 검사장이 됐으면 군대로 이야기하면 별을 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이면 자기가 옳고 그른 거가 뭔지는 분명하게 알면 옳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 끽소리 한마디 없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아예 악인이면 뭐 마음에 안 걸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뭐 빵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사람이라면 가지는 것이 당연히 스스로의 명예라든지 네, 스스로에 그렇죠. 대한 자존 네. 또 스스로가 가지는 일종의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자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인데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한 30%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문을 지지하겠지만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적고를 보거나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도 네. 지지하는 부분에서는 도대체 인간의 이 가치가 이제는 뭘로 평가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일을 세계 대전으로 몰고 갔을 당시에 독일 국민들이 아무것도 못 보고 끌려가 버린 독일 국민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30%는 실제로 자기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이익하고 관련돼서 자기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런 거 고려 대상이 아니고 자기 편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심리인 것 같은데 그래도 30%의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네. 민주주의라는 외피만 띄고 투표라는 행위만 남아있지 사실상으로는 사람의 투표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네. 그 정치의 흐름과 그 어떤 정치인에 대한 가치 판단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상층에서 다 조작되고 그렇죠. 언론 조작 만들어지고 네. 여론도 그렇게 조작이 네. 되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이 그렇게 낙인을 찍고 네. 이런다면 결국 이 투표하는 인간의 행위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정선거죠. 그거 자체만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여론 조작, 언론 조작 이런 그 정치적인 사법부의 이런 잘못된 그 판결 같은 거 이런 거 또 잘못된 기소 뭐 이런 걸로 낙인 찍기 해버려 가지고 여론을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선거 하나만 하죠 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소중하게 일궈온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얼마나 파괴하고 그러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검찰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당장의 출세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나중에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옳다 그러다라는 내적인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그리고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소용돌이가 지나간 다음에 진짜로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행위를 대통령 후보자가 했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미국의 검찰이 듣고 네. 또 뭐 연방법원이 만약에 듣고 네. 언론이 이걸 보도 안 한다면 아마 미국에는 수많은 그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죠. 또 이걸 갖다 난리를 칠 거고 그게 미국의 힘이죠. 또 뭐 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상당한 지식인이나 양심가들이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문제 삼을 거고 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뭐
이 국가의 합의 자체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합의가 깨진다면 미국은 집집마다 총 들고 있는 나라인데 네. 뭐 총이 들고 길거리에 나갈 수도 있는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을 넘어선 무리수는 통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마지막에 계엄령이라도 좀 이렇게 보고 뭐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미국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출세보다 자기의 원칙을 더 주안점으로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각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각 행정부에서 그 아래에 그 있더라도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만두고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나라의 힘이 되고 그 나라를 제대로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번 5년 동안에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파괴돼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오늘 그 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데 국민들이 이걸 갖다가 방관하지 않고 예,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이걸 분노를 표출해야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데요. 예, 예. 이 사람들은 과거에 87년에 그런 걸 그리로 나와서 표출해 놓고 이제 자기들이 역으로 네. 탄압하는 입장에 서서는 그 표출하는 그 방법까지도 지금 압박을 하고 아, 그렇죠. 협박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당시에 군사 독재 정권은 이유야 어쨌든 군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로 몰려 나오는 걸 군을 통해서 진압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적어도 그리에 몰려 나올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예, 87년에.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리로 몰려 날 자유가 없어요. 민주노총만 빼놓고 참 진짜. 민노총은 그 치해법권 예전에 소도에 위치한 집단인가 봐요. 참 기가 찬 현상이 벌어지고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원장님 모시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